오원철 선생님께서 그 5개년 계획의 경험에 입각해서 그 5개년 계획이 어떻게 수립 집행되고 한국 경제가 발전했는지에 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당시에 학계에 쭉 있었기 때문에 5개년 계획이 어떻게 수립 집행되었는가 하는 것은 저 자신은 체험한 바가 없고, 저는 경제사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학계에서 5개년 계획이 어떻게 수립 집행되고 있다 하는 것을 학술적으로 조금 그걸 갖다가 저 나름대로 조금 체험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오늘 이 5개년 계획에 관해서 말씀드리려면, 저 전공이 한국 근대경제사거든요. 한국 근현대경제사인데, 한국 근현대 경제사적 입장에서 봤을 때 이 5개년 계획이 한국 경제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점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그 경제사적 입장에서 보면 이 5개년 계획이 결국 한국 자본주의라든지 한국 경제 발전이라든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국 자본주의나 한국 경제 발전을 창출한 것이 이 7차에 걸친 이 5개년 계획이다. 5개년 경제개발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제1차부터 제5차까지가 중요합니다. 6차, 7차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중요한 점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니까 보통 사회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역사 발전, 결국 역사 발전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밑에서부터 이렇게 발전해가는 거지 않습니까? 가는 건데, 한국의 그 경제 발전은 밑으로부터의 경제 발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밑으로부터의 경제 발전이 있지만, 그 밑으로부터의 그 경제 발전을 위에서 국가가 계획을 해서 그것을 갖다 유도를 해서 끌고 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선진 자본주의 경제는 밑에서부터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발전해요. 후발 자본주의 경제는 위에서부터 계획을 해서 경제를 갖다가 끌고 가면 밑에서 따라가는 그런 관계죠. 그런 관계로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갖다가 설명할 수 있는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동안에 한국 자본주의가 창출이 되고 한국 경제 발전이 정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건 왜 그럼 경제사적으로 볼 때, 세계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되느냐, 이걸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는 세계 자본주의가 크게 보면 17세기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3차에 걸친 자본주의 파동에 의해서 세계 자본주의가 전개된다. 우리 경제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16세기 중엽에 대서양 일각에서, 그때 대서양 일각이라는 것은 영국과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세계 자본주의의 제1차 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선진 자본주의가 출현할 때, 영국이나 네덜란드 자본주의. 그 제2차 파동은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 19세기 중엽에 일어나요. 19세기 중엽에 일어나서 그때 성립된 자본주의라는 것이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태리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러시아 자본주의가 그때 성립을. 그 제3차 파동, 그걸 후발 자본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요. 20세기 중엽, 1950년대에 세계 자본주의가 또 왈칵 이렇게 한번 또 자본주의가 발전합니다.
그런 이제 닉스 자본주의라든지 아세안 자본주의라든지 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브릭스 자본주의라든지 그래도 후후발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후후발 자본주의는 세계 자본주의가 이제 일반화되는 그 이전에는 뭐 세계 자본주의라고 하더라도 세계 인구가 대개 그 당시에는 지금은 한 70억 정도 됩니다만 그 당시에는 뭐 50억 뭐 그런 정도였었거든요. 그럼 그 중에서 뭐 자본주의권에 들어가 있는 그것은 인구는 10억도 안 됐습니다. 그것이 20세기 중엽에 후발 자본주의가 발전됨으로 했어요. 그 중에서 특히 중국과 인도가 자본주의권으로 들어와서 공업화가 시작됨으로 해서 세계 자본주의의 절반 이상이 이 자본주의 국가로 이렇게 이제 발전. 그래서 세계 경제가 실질적으로 자본주의 세계가 돼. 세계 실질적인 자본주의 세계가 이제 그때서 창출이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산업 발전이라는 각도에서 그 발전을 보면 선진 자본주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래적 발전, 즉 자기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발전되어 나오는 상공업을 기초로 해서 이 자본주의가 전개가 돼요. 19세기 후발 자본주의에서는 재래산업 발전, 자기 나라의 전통적 산업의 발전이라는 게 하나의 발전의 길이고 다른 하나의 발전은 근대적 발전이라는 거죠. 선진국으로부터 새로운 산업들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발 자본주의국에 있어서는 산업 발전이라는 각도에서 보면 이 두 가지 길이죠. 하나는 재래적 발전과 하나는 근대적 발전이에요. 그래서 복선적 발전을 한다. 이것이 일본 경제사 100년에 관한 연구 결과에 의해서 얻어진 하나의 지식이에요. 그런데 20세기 중엽 이후에 발전되는 자본주의라는 것은 산업이라는 각도에서 볼 때는 압도적으로 근대적 발전, 자기 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발전해오는 그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고 압도적으로 이 근대적 발전, 근대 산업이 발전하는 것이. 그 외래의 산업이 이식 자본주의가 주는 그 한국 자본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산업 하나하나를 보세요. 우리나라 전통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외국으로부터 다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산업화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면 산업이 발전되기 위한 시장 경제가 먼저 역사적으로 형성이 되고 그 토대 위에서 산업이 전개되는. 그러면 선진 자본주의나 후발 자본주의는 그런 측면이 매우 강했는데 이 후발 자본주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산업이 발전될 수 있는 조건인 시장 경제를 위해서부터 먼저 창출을 해요. 그러면 시장 경제가 창출이 되니까 그것을 여건으로 해서 산업이 국내에서 쭉 이렇게 발전해서 올라오는데 그것도 전통적인 산업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된 산업들이 발전해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은 뭐냐면 먼저 시장 경제를 창출한다. 산업이 없는데 시장 경제를 먼저 창출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시장이 없는데 산업이 없는데 시장 경제를 어떻게 창출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시장이 산업이 없어도 시장 경제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시장 경제가 창출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우선 소셜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하거든요. 소셜 인프라스트럭처라는 게 아니라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전신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렇죠. 전기산업이라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인프라스트럭처.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항만이라든지 철도라든지 전기가 어떻게 창출이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산업이 있어서 그게 됐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 일본이 대륙 침략을 위해서 그걸 먼저 만드는 거거든. 그러고 난 뒤에 본래 한국에는 근대 시장 경제가 성립할 수 있는 제도적 그 인프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를 들면 사유재산 제도라든지, 예를 들면 화폐금융제도라든지, 재정제도라든지, 도량형 제도라든지, 이 인프라가 있어야 되거든. 이 인프라도 시장이 창출되기 전에 식민지 당국이 식민지 통치를 하려고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제 산업이 발전하려면 그것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은행이라는 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산업도 이제 발전해야 되는데 그 산업들은 본래 한국에서 될 수 있는 산업이 아니고 일본에서 식민지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부터 한국의 산업이 발전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선인 중소기업이 쫙 성장해서 오는데 이게 대개 1916년부터 조선인 산업이 성장하기 시작해요. 이런 역사적 과정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 여기서 뭐 길게 설명할 얘기가 없으니까 왜 5개년 계획이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5개년 계획을 갖다가 수립해서 집행할 당시에 우리나라 산업이라는 건 어떤 산업입니까? 그때 300산업이나 3분 산업이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300이라는 게 뭡니까? 면직물, 그 다음에 사탕, 밀가루, 그렇지 않습니까? 그 3분 산업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탕하고 시멘트하고 밀가루하고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산업이라는 게 도대체 그런 것밖에 없었어요. 그러한 산업밖에 없는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5개년 계획을 갖다 수립해야 돼. 아까 오은철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어떻게 그 계획을 만들어야 될지 막막하다고.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허허벌판에 뭐 계획을 갖다 세워야 되니까 이 막막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계획을 세울 때 처음에 국내 학계에서는 내포적 공업화를 해야 되느냐, 외향적 공업화를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그때 내가 이제, 제가 1965년에 서울대학교 이제 전임이 됐거든. 그 전에 이제 대학원에 다니고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 이제 그런 단계였으니까 제가 이제 거기, 그 논의에 관해서는 이제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그때 압도적으로 내포적 공업화를 해야 된다. 외향적 공업을 하면 이거 완전히 제국주의한테 말려 먹어가지고 망한다. 수입 대체 공업화가 내포적 공업화 아닙니까? 그리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느냐, 대기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느냐. 거기에서도 요새와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압도적으로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때 그 민족주의고 뭐 전부 저도 이제 거기에 가담해서 이제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지나고 난 뒤에 이렇게 그런데 이 경제개발 계획은 1964년을 딱 계기로 해가지고 수출 제한공업화, 외향적 공업화, 중소기업인지 대기업인지 관계없이 발전할 수 있는 건 다 발전시키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기 누가 점심 먹으면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어떻게 내포적 공업화에서 외향적 공업화를 이행을 했는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고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다.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지금 발전에 관해서 뭐 우리나라끼리 뭐 민족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하고 국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다 싸웠어요. 옛날에는 뭐 국제파라는 게 형편없었어. 그거는 뭐 존재도 별로 안 했. 그런데 64년에 말이야. 이게 수출 지향 공업화 정책으로 확실히 그냥 방향을 잡아버린다. 왜 잡아버리냐? 처음에 작년에 수출 입국을 이렇게 할 때 농산물을 중심으로 하고 공산물은 그 뒤에 조금씩 이렇게 보조하는 거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몇 년 해보니까 농산물 수출이 안 돼. 그런데 64년에 가서 엉뚱하게 합판이라든지 면직물이라든지 가발이라든지 이 가공공업 제품이 쫙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화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다. 그런데 한국 자본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틀네크가 바로 이 위화입니다. 이게 이제 저처럼 이제 한국 경제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데 못 시켜서 대단히 책임이 강합니다만 우리나라가 1876년에 개항이 되잖아요.
언제? 개항 이후에 1986년에 가서 비로소 무역 흑자가 나타납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압니까? 예외적인 해가 딱 두 해가 있습니다. 1924년, 25년에 무역 흑자가 났습니다. 그 배에서는 한국이 100년간 계속 무역 적자입니다. 그 무역 적자면 제일 보틀네이크가 뭐겠어요? 외화 아닙니까? 식민지 시대는 그걸 뭐로 가지고 극복을 했냐? 일본 재정에서 보충금이라고 해서 계속 대줬어요. 뭐 식민지 시대 뭐 일본 사람들이 착취해서 한국 사람을 죽게 됐다는 게 일반적인 정설이지만 뭐 무역 통계라든지 예를 들면 뭐 국제 수지 통계를 가지고는 증명이 있지 않대. 그런 거 제가 설명이 안 돼. 과학적으로 설명하려면 무역 통계나 국제 수지 통계를 가지고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덕적으로는 설명이 돼. 그 객관적으로 설명해. 여러분들 뭐 나만큼 나이가 안 돼서 잘 모르시겠습니다만 1960년대 중반까지 우리가 뭐 먹고 살았습니까? 미국의 경제 원조, 군사 원조 받아먹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그거 없는 것도 한국 경제가 어떻게 밸런스가 맞아? 맞을 수가 없어, 이게. 그렇게 60년대 초에 경제개발 계획을 세우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외환 부족이야. 그래서 바로 수출 입국이라는 이야기가 이승만 박사 말기부터 나온 거예요. 오은철 선생은 64년에 비로소 나왔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어떻게 외화를 벌일 수가 있냐? 여기가 핵심.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것을 어떻게 경제개발 계획을 하는 사람이 돌파를 했느냐? 여기에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유대성이에요. 왜냐하면 뭐가 문제라는 것을 갖다 끊임없이 이 사람이 앉아서 탐험을 하는 거예요. 수출 확대 예인이 뭐 이런 거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박정희 대통령이 뭐 군인인데 뭐 경제 알겠어요? 모르는데 성실하게 탐을 나들어서 해보니까 이거라는 거 알아.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제개발 계획을 전부 다 수출 주도 경제개발 정책이다. 이렇게 다 하니까 무슨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경제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자본이 외화입니까? 그렇지 않죠.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당시에 그 가난한 나라가 무슨 자본이 있었을 거야? 국내 자본 축적만 가지고 그 페이스에 맞춰서 경제개발을 한다. 이러면 경제개발이 되겠어? 그래서 경제개발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나라 축적되어 있는 기술이 뭐가 있었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공장을 조금 규모만 키우면 국내 시장이 좁아가지고 안 팔려. 금방 과잉이 돼서 막 공장이 안 돌아가. 그렇죠? 수출 주도를 해서 뭐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 국내 뭐 시장이라는 거 거기에 그 협소한데 거기에 뭐 말려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개발의 경제 개발에 있어서는 수출 주도 경제 개발이라는 것이 경제 개발을 제약하고 있는 모든 보틀네크를 한꺼번에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이 점이 핵심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계 자본주의라는 것은 선진 자본주의적인 방법도 있고 후발 자본주의적인 방법도 있고 후발 자본주의적인 방법도 있고 하는 쓸데없는 말씀을 드린 것도 무슨 말씀이 지금 됩니까? 후발 자본주의가 본래 가지고 있는 자기 체질하고 수출 제한 고도의 체질하고 체질이 딱 맞지 않습니까? 자기 체질에 제일 맞는 방법을 갖다 챙겼다.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뭐 경제민주화 뭐 어쩌고 해가지고 뭐 국내 경제를 갖다가 뭐 균형 맞추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 뭐 국내 경제가 뭐 살아 돌아간다고 이런 게 해서 뭐 경제민주화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경제민주화라는 게 물론 그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화라는 것은 원래
정치 공동체의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의 정치적 의사결정 기구거든. 경쟁에 뭐 같은 권리가 있어요? 대기업은 대기업 권리가 있고,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권리가 있고, 소비자는 소비자의 권리가 다 다른데, 그리고 공동체도 아니에요. 무슨 민주주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는 뭐냐? 적당하게 하자. 그래서 지금 기업 지배구조도 하나 넣어보고,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공정거래도 하나 넣어보고, 그 다음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어떤 공동체적인 의식을 가지고 상생하는 길도 한번 찾아보고, 잡탕을 다 넣어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경제민주화라는 내용이 뭐예요?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 챔피언십이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들 아닙니까? 그게 말이 별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발상들이 국내 경제만 이고 옥조와가지고 하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 경제를 그러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안 돼. 글로벌 시장 위에서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것도 앞으로도 상당 기간을 그걸 추구를 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힘들어요. 보틀레이가 금방 가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직도 한국이 선진국 단계 입구에 있지 선진국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 선진국에 들어가기까지, 선진국에 들어가서도 앞으로는 글로벌 경제 밖에 살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EU라는 놈들이 미친 놈들이야. 국경도 다 없애고 말이야. 통화도 같이 하고. 왜 그렇게 하겠어? 옛날처럼 19세기의 국민 경제는 개념 가지고 이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민족주의에 입각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러면 저개발국이 세계에 많고도 많은데 말이에요. 왜 그러면 한국만이 유일하게 기적적으로 경제 개발해? 한국, 홍콩, 싱가포르, 그 다음에 요새는 와서는 중국도 하고 하지만 이런 데만이 성공적으로 했느냐. 이거는 역시 본래 한국 역사가 가지고 있던 그 유산이 이렇게 문화 수준. 세계사적으로는 문화 수준이 중세 후기까지 근대로 넘어오기까지 제대로 발전한 국가는 서유럽과 동아시아, 중국, 일본, 한국을 포함한 이 지역밖에 뿐입니다. 이 점을 이게 이제 동남아시아하고 인도하고 아프리카하고 다른데 뭐냐면 우리가 전통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근대 문화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통 사회에 엄청나게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한번 보세요. 인도하고 중국하고 퍼포먼스가 다르죠. 왜 다릅니까? 본래 인도 문화가 가지고 있던 그 문화 수준하고 중국 문화가 가지고 있던 문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게 기본은 그거예요. 그걸 제가 토지 소유 관계라든지 뭐라든지 역사적 구조로 가지고 설명하라면 설명이 가능합니다만 지금 시간도 없는데 그런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것은 한국이 경제 발전을 할 수 있는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발전했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지만은 그것만 가지고는 된 게 아니고 글로벌리즘 속에서 됐고 또 글로벌리즘 체제하에서 모든 것이 해야 과거도 그렇게 해야 잘 됐고 현재도 그렇게 해야 잘 될 것이고 미래도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예, 그 점을 갖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